데이터 기반의 판단도 있을 테고요. 또 감에 의한 판단도 있으실 텐데 일단 유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여론엠이 요즘 인기 있어요. 네. 이렇게 선거 판세가 궁금하면 저기 여론조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가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저도 매일 한 차례씩 가서 보는데 이제 오늘 현재 보면 경합이 36개예요. 그다음에 우세 열세가 가려진 것이 124군데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 94군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이제 우세 여론조사 하나도 없는 데는 지난번 총선 때 이긴 당 후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경북이나 전라남도나 이런 데 안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합 지역은 사실 확률 2분의 1이죠. 두 당 중에 한 당이 이긴다고 계산을 해보면 대체로 숫자가 어떻게 오늘 현재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여론조사가 맞다면. 전제를 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는 여당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나 어떤 조국당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제 위원장이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비교를 해보면 선거는 야당이 우세해요. 지금 그거는 양쪽 다 공히 인정하는데 얼마나 우세한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저 여론조사를 그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저는 이제 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틀린다는 다 틀린다는 아닐 테고요. 다 틀린답니다. 다 틀린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로 나눌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진희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도 그 여론엠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여론엠도 이번에 총선의 판세나 앞으로의 결과에 관한 예측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구나. 네. 일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도 여론엠이 굉장히 신중하게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장슬기 기자가 아까 보도한 것처럼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세 분석의 핵심은 어떤 총선보다도 더 신중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투표율이라는 변수. 그리고 중요하게는 인구, 연령별 유권자 인구 비중이 4년 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60대 이상이 32%예요. 약 3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18살에서부터 29살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31%예요. 네. 나머지 40대, 50대가 37%입니다. 네. 4년 전에 비해서 이 60대 이상이 한 5%포인트 가까이 늘었어요. 2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례적으로 이제 투표율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투표율이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석하건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인구가 많이 있는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율을 원래대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 현재 아주 밀리고 있는 총선 판세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조금 상당히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벌써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4년 전에 103석밖에 얻지 못했던 103대 180석으로 참패를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기력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120석, 130석까지 가야 돼요. 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무슨 150석을 넘고 과반수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꿈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종 언론에 보도된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판세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판세를 어느 정도 4년 전에 비해서 만회를 하려면 핵심적으로 서울의 한강벨트하고 부산 경남의 낙동강벨트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거점 지역 분당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용인
이 네 군데의 거점 지역에서 현재 시점이라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리드로 해서 앞서 나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세 군데의 벨트들이 전부 다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 경남은 4년 전보다 더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역전의 불길을 지피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예. 국민의힘 관점에서. 국민의힘 관점에서. 대신 4년 전에 130석이라고 하는 지독한 참패가 있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든가 야당이 얘기하는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을 막고 대통령이 잘못된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100석. 100석에서 과연 20석 내지 30석 정도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거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분이 일단 공감하시는 부분은 이제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에 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회복할 수 있으냐 아니냐 이 문제는 일단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예. 100석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아니죠. 아니 100석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개헌저지선이라든가 탄핵 이런 것까지 한다면 그것은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의 선거는 상당히 특이한 선거였거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실제로 여당 분들하고 이제 좀 교류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추측하기에 실제로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걱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저는 이제 여당이 이제 불리한 선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가 네.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예. 야당 사람들하고도 교류 많이 해요. 그래요? 저는 뭐 여야 다 교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예. 여야 양쪽에 예. 아는 사람이 많아서 예. 공이 다 교류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그렇고 여당의 내부의 판단이 그러니까 실제로 매우 안 좋은데 지금 뭐 그 그러냐. 판단은 왜 예. 그러니까 여당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예.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예, 예. 가장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망. 예. 그 정도의 전망이 주류고 그리고 일부는 그래도 뭔가 최근에 어떤 아주 뭐 유명한 이 총선 전문가가 주요 언론에 서울에서 48석 중에서 24대 24를 자기를 전망한다는 네. 놀라운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4년 전에 총선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이었어요. 예. 응? 근데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예. 누군지는 일부고. 말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부고. 예, 큰일 납니다. 일부고. 그거 믿으면.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일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권 지원론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기대를 가진 측이 일부가 있고 예. 주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망이 주류고 그리고 조혜진 삼선 의원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실에 대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반성과 이런 네.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함을 하는 일부는 상당한 총선의 위기론의 우려를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럼 어쨌든 주류 자체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는 제가 예, 얘기한 지난 것이 선거보다 맞을 약간 더 겁니다. 어쨌든 회복을 할 수 있을 정도를 기대하는 그 정도로 아마 일단 생각이 드는데. 4년 전의 참패가 너무 기이한 참패였기 때문에 너무 그때- 비정상적인 참패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좀 다르게 보는데 네. 왜 다르게 보냐면 이제 4년 전에 제가 KBS에서 거의 이것과 비슷한 이제 조사를 했죠. 예, 선거 토론을 했어요. 그때도 패널 데이터 그때는 2,000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1,500명 하고 있는데요. 1,170명. 예, 이제 처음에 1,500으로 시작을 예, 했죠. 그죠. 시작 그때 자체는. 2,000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KBS에서는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도 막 3,000 샘플씩 하고 네. 맨 마지막 조사는 5,000 샘플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쭉 보면 그 당시 야당의 참패가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토론하시던 보수 패널 분도 그거를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때 샤이 보수론을 꺼내면서 수도권에서 굉장히 야당이 선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상한 선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선거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2월 한 달 동안
이제 지금 선거도 비슷한데 2월 달에 여론조사가 여당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당이 너무 함부로 했어요. 공천도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종섭 그 호주대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막 처리하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여유를 가지고 막 해버렸어요. 공천도 그때는 조용하게 했다고 그래서 잘한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엉망이에요. 전부 뭐 이동 배치한 사람들 다 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부정이 훨씬 더 많아졌을 때가 여론조사에서 2월이었어요. 근데 그게 3월 둘째 주 가면서 그것이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선거일까지 매일 한 0.1%, 0.2%씩 그 긍정평가가 높아지는 추세로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그 선거는 이상한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선거 전반을 결정한다는 최근 우리 총선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준 선거였어요. 예. 저는 이번 총선은 보면 몇 석이 여야에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2022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35대 60이었어요. 이 긍정표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2월 달에 40%까지 올라갔고요. 제일 낮게 떨어졌을 때가 2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추세선을 보면 다른 통계적 잡음이나 또는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1년 반 넘게 35대 60으로 진행돼 왔고 지난주 여론조사 종합 우리 여론MS 보면 딱 35대 6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는 이게 다 결정하는 선거예요. 예.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이나 혹은 지금 말씀하신 연령별 투표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별로 투표율이 높다고 할 경우에도 그중에서 야권 지지층과 여권 지지층의 투표율이 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율 차이보다 지금 윤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율 차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작용하지만 이 요인 하나로 놓고만 보면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상쇄할 만한 다른 여권에 유리한 변수들이 작동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난번 총선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아니 이 데이터 자체로 놓고 네, 보면 네. 그래서 지난번 총선이 이상한 선거라고 계속 여당분들이 얘기하는데 모든 선거의 실패가 그 인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상한 선거 아니고요. 매우 정상적인 선거고 지금도 매우 정상적인 선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당에서 선거를 어렵게 보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재밌었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내용. 이상함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보수 계열 정당이 그 정도로 이례적으로 낮은 표를 얻은 게 아마 처음이었죠. 그런 거다라는 의미로는 읽히긴 합니다만. 예. 그것도 이상한 측면이고 예. 제가 얘기하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전례가 없는 예. 다시 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어떤 이 상수적 변수가 있었어요. 코로나는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상이라면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예?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3년 지났을 때잖아요. 그리고 조국 사태라고 하는 단군 일의 최대의 어떤 위선 사태가 터져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3년 실정이 폭발할 때잖아요.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아니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가 아주 목이 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선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오케이, 그러면 예. 우리 사회가 이제 4년 후에 만약에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아직 않았더라면 그런 가정을 한다면 왜 제가 이 4년 전에 103석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유 작가 논리대로 따지면
4년 전보다 더 악화된다면 103석이 무너지고 개헌 저지성과 탄핵 가능성,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대단히 높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만 보면 지금 그 여당의 처지가 4년 전 야당 시절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는 다른 변수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실제로 그와 다른 결과를 낼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따져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지금 자, 오케이. 꼭 그렇게 될 리는 그래서 없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니 그 말이 달라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보다 상황이 아주 안 좋다라는 예, 것은 안 좋아요. 특별히 이 무슨 뭐 천재지변이나 경천 동지할 만한 변수가 없으면 선거가 그대로 이어지고 그러면 4년 전보다 선거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 그 변수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라는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은 총선 특히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저희 관점인데 이제 이 관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으로 보면 지난번 총선도 설명할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어려운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옳은 이론일 수도 없고 선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이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김진희 의원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만 보면 그런 결론으로 가지만 이러이러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를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이게 다 정상적인 선거예요. 대한민국이 망가져가지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하는 무한반복 게임이고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하는 무한반복 게임이에요. 다 언제나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겠다고 유권자들이 결정을 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이 좀 후회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게임을 우리가 거의 해마다 선거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로 나라의 운명이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조금은 변하겠죠. 그러나 뭐 흥할 나라가 선거 한번 잘못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감정적인 과장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대단한 패배든 대단한 승리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이 선거에서는 언제나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요. 저는 이제 봤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기로는 야당이 저는 뭐 야당 지지하니까 뭐 야당이 엄청 하면 좋죠. 저는 윤 대통령 지지 안 하니까 싫어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라 굉장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라는 거고 김진희 의원께서는 다르니까 설득 좀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선거 야당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변수 외 변수는 유작께서는 없는 것 같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는데 아직 얘기할 때가 아직은. 아니었어. 좀 이따 다른 얘기가 무르익으면 그러니까 유 작가께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변적이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얘기는 이번 선거는 특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일반론이 적용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왜 자꾸 4년 전을 얘기하냐면 103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숫자예요. 그것은 거의 100석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안팎의 일종의 마지노선 아닙니까? 예? 103석과 95석, 98석은 천양지차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선거, 특별한 전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면 자,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대통령과 똑같이 공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과만 보여요. 제 자, 눈에는. 그러면 제 눈에는 과만 보여요. 공 하나만 그러면 해보세요. 근데 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과로 보여요. 자, 요거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세요. 요거 마무리하고.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분별력과 기억력이 네,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과만 전부 다 보인다고 한다면 분별력이라는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제가 것이죠. 문제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네. 있는 거죠. 문제가 큰 거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런데. 기억력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적인 노무현 대통령도 저는 과가 8이고 공이 2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가 8.5고 공이 1.5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이 빵이고 과가 1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 0.5, 자, 그러면- 과가 9.5. 그러니까. 자, 요거를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자, 김진우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드릴 결론만 텐데,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100석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오는 건 감정이 훨씬 더 안 좋게 작동할 때일 테고 설마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떤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면 100석 이하로 내려가면 조국 대표가 지금 하고 공언하는 듯이 야당이 탄핵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탄핵 소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보내버리고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게 200석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00석이에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헌을 해서 탄핵이 안 되면 개헌을 해서 뭐 내각제 개헌을 하든 무슨 개헌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임기를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그 가능한 파워가 200석이에요. 예. 100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 신당이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대통령이 하나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200석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들어가죠. 이태원 3사 특별법 다시 만들 거죠. 그리고 한동훈 무슨 특검법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는 상황까지 이 나라 국민이 만들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